화폐의 역사 제23회 달러의 역사 1. 미국 식민지 시기의 화폐 질서.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화폐의 역사 23회입니다. 이제야 23회 만에 달러의 역사에 접어들었습니다. 달러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단지 오늘날 달러가 세계적 화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북미로 건너간 영국 이주민들은 영국에서의 화폐 경험과 계산 관습은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충분한 주화도, 완성된 화폐 제도도, 안정된 결제 질서도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달러가 화폐가 없던 미국 독립 이전의 식민지 사회로부터 탄생하여 진화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 자체로 근대 화폐의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화폐에 대한 관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화폐 질서는 거의 제도적 공백에 가까운 조건 속에서 다시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미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무엇이 돈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왜 어떤 것을 돈으로 받아들이는가? 국가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화폐 창출에 개입하는가? 또 화폐는 시장의 산물인가, 국가의 산물인가? 이런 질문들이 이 공간에서 아주 날것의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 지난 회 요약. 지난 회의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오늘의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844년 영국은 필 조례를 통해 은행권 발행을 금 보유에 묶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은행들이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은행권을 찍어냈고 이것이 공황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행권을 마음대로 못 찍게 되자 은행들은 이번에는 예금을 이용해서 신용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출을 해줄 때 지폐인 은행권을 내주는 대신 예금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 예금을 수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예금 통장으로 옮길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완전 지급의 근본 위제가 유지됐지만 실제로는 예금 화폐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고 같은 은행 화폐 제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용 팽창은 예금 쪽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은행권인 지폐는 금에 묶여 있으니 오히려 유동성이 부족해져 위기가 더 심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막상 위기 때가 되면 영란은행은 은행권과 금의 1:1 대응 원칙을 사실상 깨고 은행권을 더 발행해서 결제를 떠받쳐야 했습니다. 즉 필 조례는 신용 팽창을 막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신용 팽창의 형태만 바꿔놓았고 동시에 중앙은행이 완전 지급 준비 규칙을 깨고 최종 대부자로 나설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 셈이지요. 이 이후의 전개 과정을 달러의 역사로 옮겨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 주제인 달러의 역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계산의 언어는 있었지만 돈은 없었다. 북미 식민지의 이주민들은 영국식 화폐 단위, 곧 파운드 실링 펜스 체계를 머릿속에 지닌 채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회계와 장부의 세계에서는 처음부터 이 단위가 통용됐습니다. 가격을 매기고 빚을 계산하고 세금을 정하는 기준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단위가 있다고 해서 화폐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사회에는 그 단위를 실제로 구현할 영국의 공식 주화가 늘 부족했습니다. 장부에는 파운드라고 적혀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가 언제나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즉 북미 식민지는 계산 체계는 갖고 있었지만 통일된 화폐 질서는 갖고 있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3. 왜 화폐가 그렇게 부족했는가? 이 화폐 부족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북미에는 초기에는 금과 은 광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귀금속을 스스로 조달할 수 없었고 외부에서 들어온 금과 은도 식민지 안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의복, 철제 공구, 직물, 각종 가공품을 주로 영국과 유럽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반면 유럽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모피, 목재, 일부 농산물처럼 부가가치가 낮은 원자재가 많았습니다. 이 불균형 때문에 귀금속은 식민지로 들어오더라도 곧바로 다시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즉 화폐 부족은 단순한 정착 초기의 혼란이 아니라 식민지 경제 구조 그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4. 제국의 질서가 화폐 부족을 더 심화시켰다. 여기에 제도적 제약도 있었습니다. 주화 주조권은 대영 제국의 고유 권한이었고 식민지가 독자적으로 공식 화폐를 대량으로 주조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의회는 세금을 걷고
지출을 결정할 수는 있었지만 그 재정을 떠받칠 통화 공급 자체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재정과 화폐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있는데 국가의 돈은 없고 세금은 있는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공통통화는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제도적 틈이 이후 북미 식민지를 거대한 화폐 실험장으로 만듭니다. 5. 핵심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결제였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세금은 내야 했고 군사비는 지급해야 했고 일상의 교환과 채무 상환도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사회가 맞닥뜨린 핵심 문제는 돈이 없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실제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북미 식민지 사회는 실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식 주화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반복해서 받아들이는 것, 정부가 세금으로 받아주는 것, 널리 통용되는 것을 차례로 돈의 자리에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북미에는 하나의 통화가 아니라 여러 형태의 돈이 함께 돌아가는 다중통화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6. 북미 식민지의 돈은 5층이었다. 식민지 시대 북미의 결제 질서는 대체로 5층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주민 사회에서 유래한 토착적 결제 수단, 특히 원펌입니다. 둘째는 담배, 쌀, 곡물 같은 상품화폐입니다. 셋째는 스페인 달러를 비롯한 외국 주화입니다. 넷째는 양은 적지만 공식적인 영국 주화입니다. 다섯째는 식민지 정부가 발행한 종이 지폐, 즉 신용엄입니다. 이 5가지는 차례로 하나씩 교체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서로 겹쳐 쓰였습니다. 그래서 북미의 화폐 질서는 이론적 체계라기보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수단이 중첩된 혼합 질서였습니다. 1715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17가지 형태의 돈이 법정 지불 수단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이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7. 원펌은 단순한 조개 구슬이 아니었다. 이제 첫 번째 사례인 원펌을 보겠습니다. 원펌은 조개 껍질을 가공해 만든 구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단순한 장식물도 단순한 시장화폐도 아니었습니다. 원주민 사회에서 원펌은 교환의 수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약, 약속, 배상, 위신, 기억을 매개하는 상징적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것은 경제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함께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식민지인들은 원주민과의 교역 과정에서 이 원펌을 반복적으로 접했고 점차 그것을 자신들의 결제 수단으로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원펌은 원주민 사회의 상징적 매개에서 식민지 경제의 실제 화폐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8. 원펌은 왜 화폐로 통용될 수 있었는가? 원펌이 식민지에서 화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원주민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통용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할성이 있었고 이동과 보관이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시급했던 소액 교환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액 주화가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점은 원펌이 이미 모피무역에서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주민들은 원펌을 원주민에게 주고 모피를 받았음으로써 원펌을 통용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펌은 단순한 소액 교환에만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세기 중반에는 상당히 큰 거래에도 사용됐고 1647년에는 피터 스타이브선트가 뉴암스테르담 요새의 건설 노동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5,000에서 6,000 길더 상당의 원펌 차입을 일으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즉 원펌은 초창기 북미 식민지 경제에서 주변적 보조수단이 아니라 실제 결제를 떠받친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9. 원펌이 법정 지불 수단이 되다. 원펌의 지위는 식민지 정부의 승인으로 한층 더 강화됩니다. 1637년 매사추세츠는 원펌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법정 지불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흰 원펌은 6개의 1페니, 검은 원펌은 3개의 1페니로 계산했고 처음에는 1실링 이하 결제에서만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어느 정도 작동하자 1643년에는 그 한도가 2파운드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것을 법적으로 돈으로 본다고 승인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식민지 사회는 화폐 부족을 메우기 위해 토착적 결제 수단을 공식 통화 기능의 일부로 편입시켰던 것입니다. 10. 원펌의 한계는 어디서 드러났는가? 처음에는 생산에 손이 많이 들어 희소성이 있었지만
강철 드릴이 퍼지면서 식민지인들까지 원펌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급이 크게 늘어나자 가치가 떨어졌고 질도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원펌의 가치 일부는 비버 모피와의 교환 관계에 기대고 있었는데 정착이 확대되면서 비버가 줄어들고 그 교환 질서도 약해졌습니다. 결국 원펌은 초창기 결제난을 메우는 데는 유용했지만 넓어지는 식민지 경제 전체를 안정적으로 떠받칠 통화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원펌의 역사는 무엇이든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고 곧바로 안정적 화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11. 남부의 해답은 담배였다. 뉴잉글랜드에 원펌이 있었다면 남부 식민지에는 담배가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담배가 가장 중요한 수출 작물이었고 그만큼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아주 일찍부터 단순한 상품을 넘어 사실상의 화폐가 됩니다. 1619년 무렵부터 버지니아에서는 담배가 공적 수납수단으로 인정되었고 세금, 지대, 벌금, 채무 상환에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즉 남부에서는 담배가 단지 시장에서 교환되는 물건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화폐 기능을 부여한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갈브레이스가 말하듯 담배가 돈으로 쓰인 기간은 미국의 고전적 근본위제 기간보다도 더 길었습니다. 12. 담배가 화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담배는 왜 그렇게 강한 화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그것은 남부 식민지의 핵심 생산물이었고 대외 수출 시장도 존재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담배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받으면 다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담배는 매우 강력한 상품 화폐였습니다. 원펌이 지역 교환과 초기 무역에서 중요했다면 담배는 식민지 생산 구조 그 자체와 결합된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남부 식민지에서는 회계 단위와 실제 결제 수단 사이의 간극을 상당 부분 담배가 메워주었습니다. 13. 담배 화폐의 가장 큰 문제. 하지만 담배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품질 차이였습니다. 같은 1파운드 담배라도 어떤 것은 잎이 좋고 어떤 것은 줄기와 찌꺼기가 섞인 나쁜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담배는 보관하고 나쁜 담배부터 결제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른바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갈브레이스는 이것이 그레셈의 법칙이 아주 강하게 작동한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즉 담배는 화폐가 될 수 있었지만 품질이 균질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그대로 유통되기에는 구조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14. 생산량이 너무 쉽게 늘어나는 문제. 또 다른 문제는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배는 금이나 은처럼 자연적 희소성에 묶인 것이 아니라 더 심으면 더 나오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풍작이 들면 담배의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1639년에는 담배 가치가 너무 떨어지자 식민지 의회가 생산량의 절반을 불태우도록 명령한 적이 있었고 1666년에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가 재배를 중단하자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담배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그 구매력과 결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화폐였음을 보여줍니다. 상품 화폐라고 해서 국가 개입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15. 담배에서 담배 노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공공창고와 담배 노트입니다. 농민이 담배를 공인 창고에 맡기면 창고는 그 양과 품질을 확인하고 증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 담배 더미를 옮기는 대신 그 증서를 주고받으며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결제의 핵심이 실물 담배 자체에서 담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적은 종이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품 화폐가 증서 화폐로 한 단계 발전한 것입니다. 화폐의 물질적 기반은 남아있지만 실제 유통은 종이가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16. 담배 노트 증서는 왜 중요했는가? 담배 노트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1727년 버지니아에서는 이 담배 증서가 법정 지불 수단으로 인정되었고 18세기 내내 널리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담배를 대신하는 편리한 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식민지 사회가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 인증, 보관, 증서 유통을 제도화했다는 뜻입니다. 즉 화폐는 금속이 아니어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실물 상품 그 자체가 아니어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권리를 믿고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공적으로 승인하는가입니다.
담배 노트는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7. 담배만이 아니었다. 식민지 시대의 상품화폐는 담배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쌀이 중요한 화폐 역할을 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밀, 옥수수, 생선, 인디고, 심지어 위스키나 브랜디도 결제 수단으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법정 지불 수단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식민지 시대의 돈은 중앙에서 설계된 추상적 체계가 아니라 각 지역의 생산 구조와 교역 관계 속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즉 북미의 화폐사는 금융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지역 경제 구조의 역사였습니다. 18. 노스캐롤라이나의 17가지 돈. 이 복잡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1715년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이 시기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무려 17가지가 법정 지불 수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식민지 사회 전체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북미는 정상적인 의미의 통일된 통화제도를 가진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공식 주화를 대신해 지역마다 다른 생산물과 증서와 외국 주화를 조합해서 결제 질서를 겨우 유지하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달러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런 다중 통화 구조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19. 외국 주화의 유입과 식민지의 다중 주화 질서. 이제 식민지 경제가 점점 커지면서 원펌이나 담배 같은 상품 화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역을 넘는 교역이 늘고 항구 도시가 성장하고 대서양 무역과 연결되는 결제가 많아지자 보다 넓은 범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금속 화폐의 필요가 커졌습니다. 문제는 영국의 공식 주화가 여전히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식민지에 충분한 주화를 공급하지 않았고 식민지가 독자적으로 주화를 만드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속 화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무역을 통해 프랑스, 포르투갈, 브라질, 스페인 계열의 금, 은화를 꾸준히 받아들였습니다. 즉 식민지의 금속 화폐 질서는 처음부터 영국 화폐 질서라기보다 여러 나라 주화가 함께 유통되는 국제적 혼합 질서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과 은이 본래 국제적 상품이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국경 안에서만 돈을 쓰게 만들려 해도 실제 시장에서는 무게와 순도가 확인되는 외국 주화가 자연스럽게 통용될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 사회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공식 영국 주화의 부족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북미 식민지의 화폐사는 처음부터 폐쇄적 국내 통화의 역사가 아니라 외국 주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오는 열린 통화 질서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20. 왜 스페인 달러가 가장 중요한 돈이 되었는가? 이 외국 주화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스페인 달러였습니다. 이른바 피스 오브 에이트, 즉 팔레알 은화입니다. 이 동전은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막대한 은 생산을 배경으로 16세기 이후 대서양 세계 전반에 퍼져 있었고 북미 식민지에도 서인도 제도와의 무역을 통해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페인 달러가 특별히 중요했던 이유는 단지 많이 들어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덜 훼손된 은화였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달러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구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덜 훼손된 주화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받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단지 익숙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달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사회에서는 장부상으로는 여전히 파운드, 실링, 펜스를 썼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스페인 달러가 사실상의 기준 은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식민지 정부들조차 이 주화를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달러를 자기 식민지 안에서 더 높은 실링 값으로 계산하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매사추세츠가 1642년 스페인 달러를 본래의 자연 비율보다 높게 평가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스페인 달러는 단순히 외국 돈이 아니라 식민지 경제 전체가 끌어당기려 한 핵심 은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훗날 미국이 달러를 자기 공식 화폐 단위로 채택하게 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창조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북미 식민지 사회 안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가장 신뢰받던 외국 은화의 이름과 경험을 가져와 국가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나중에 국가가 위에서 만든 이름이 아니라 먼저 식민지 사회 아래에서 실제로 유통되던 돈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이 연결은 다음 회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일 식민지 지폐의 탄생. 정부가 종이를 돈으로 만들다. 하지만 외국 은화가 들어와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역이 흔들리면 유입도 흔들렸고 전쟁이나 재정 위기가 닥치면 늘 결제 수단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제 식민지 사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아예 정부가 종이를 돈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1690년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입니다. 매사추세츠는 퀘벡 원정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급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당장 지급할 금과 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차입도 여의치 않자 결국 식민지 정부는 종이로 된 신용어음, 곧 빌즈 오브 크레딧을 발행해 병사들의 급료를 지급합니다. 이것이 북미 최초의 식민지 지폐입니다. 이 식민지 지폐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채무증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매사추세츠의 지폐는 장차 정부가 세금 납부해서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불하겠다는 약속이라기보다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그 종이의 힘은 금이나 은으로 즉시 바꿔준다는 데 있지 않고 정부가 공적 수납에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식민지 지폐는 근대적 국가화폐의 중요한 성격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정부는 곧 이 수단의 강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금을 바로 올리지 않고도 지출을 할 수 있고 차입보다도 손쉽게 재정을 메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매사추세츠는 추가 발행을 거듭했고 다른 식민지들도 이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데이비스가 지적하듯 1690년 이후 식민지 지폐는 단지 전쟁의 임시 수단이 아니라 화폐 부족 자체를 보완하는 상설 수단으로 퍼져나갑니다. 22. 식민지 지폐의 확산, 팽창, 그리고 제국과의 충돌. 식민지 지폐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1730년 무렵에는 거의 모든 식민지가 각자의 빌즈 오브 크레딧을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운영 방식은 같지 않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비교적 절제 있게 운용한 곳도 있었고 로드아일랜드나 사우스캐롤라이나처럼 과도한 발행으로 심한 가치 하락을 겪은 곳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데이비스에 따르면 1750년 무렵 로드아일랜드에서는 스페인 달러 한 개가 150페이퍼 실링에 이를 정도로 지폐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매사추세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지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용되었지만 발행이 누적되면서 할인과 감가가 나타났습니다. 1712년에는 이미 할인 현상이 나타났고 식민지 지폐가 늘수록 금속화폐는 오히려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레셴의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종이화폐가 법적으로 액면가를 강제받을수록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믿을만한 금, 은화를 감추거나 밖으로 내보내고 결국 시장에는 종이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식민지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지폐의 가치가 들쭉날쭉해지자 영국 상인들과 채권자들은 큰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 결과 영국 의회는 1751년 먼저 뉴잉글랜드 식민지의 지폐를 규제했고 1764년에는 더 넓은 범위의 식민지에 대해 통화법, 즉 커런시 액트를 시행합니다. 1764년법은 공공지출용 지폐 자체를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적 거래와 채무 상환에서 법정 지불 수단으로 쓰는 것을 강하게 제한했습니다. 이 조치는 식민지 경제의 유동성을 크게 줄였고 무역과 상업을 위축시켰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런던에서 이 법의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할 정도로 식민지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통화 정책이 아니라 생존과 자치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화폐 문제는 제국과 식민지의 정치 문제로 넘어갑니다. 누가 돈을 만들 수 있는가? 누가 그것을 법정 지불 수단으로 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식민지 경제를 돌아가게 할 유동성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장 위에서 다음 회에 다룰 대륙 통화와 혁명의 화폐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러 이전의 북미는 하나의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원펌은 원주민의 상징 체계에서 식민지의 결제 수단으로 넘어왔고 담배는 남부의 핵심 화폐가 되었으며 담배 노트는 실물 상품에서 증서 화폐로의 이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쌀과 곡물 같은 상품 화폐, 외국주화, 그리고 식민지 정부가 발행한 종이 지폐가 겹쳐지면서
북미는 무엇이 돈이 될 수 있는가를 반복해서 시험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실험이 독립전쟁 속에서 어떻게 폭발하는지 보겠습니다. 식민지 집회의 경험은 어떻게 대륙 통화로 이어졌는가? 왜 대륙 집회는 혁명의 생명줄이면서도 동시에 붕괴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경험 끝에 미국은 왜 결국 달러라는 이름의 통일 화폐를 선택하게 되었는가? 다음 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